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언중 6월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한 2, 3분 차를 두고 다시 인사 나누자고 하니까 꼭 어색하죠 좀? 그러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임경빈 작가의 파트너인 이지성 기자를 인사 나눠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1, 2분 뒤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짝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문 발차를 할까요? 그러죠.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전두환 죽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걸 두고 이제 어떤 매체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시험지? 네, 전두환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언론을 바라보는 이제 잣대가 되어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사이에 지금 이지성 기자가 헐레벌떡 들어왔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차가 오늘따라 되게 힘들었네요. 네, 숨 좀 고르시고요. 네. 그 사이 일단 계속 이어가 주시죠. 제가 민망하게 좀 전에 엘리베이터 핑계를 제가 대드렸는데 주차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인이 안 맞았어요. 아니 뭐 주차에서도 밀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밀리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전두환 사망은 이제 명칭 사용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면에서 각 매체의 성격이나 지향점을 보여주는 이제 지점들이 많아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호칭을 사용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씨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설 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이라는 사설에서는 아예 그냥 C자도 떼고 전두환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도 좀 살펴봤는데 방송은 대부분 뉴스에서 전두환 씨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조금 전에 비컨 뉴스에서도 그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대구 MBC만 호쾌하게 이제 전두환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그래서 이제 별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죽음을 높여 불렀습니다. 네. 별세한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요. 외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명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제 높임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안 해도 돼서 그런지 그런 면도 없잖아요. 우리도 보면서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안 하고 그냥 트럼프가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표현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로이터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딕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부 독재자 이 표현을 전두환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는 엑스 스트롱맨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 독재자 뭐 이 정도로 쓴 것 같고요. 프랑스 24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답게 호쾌하게 광주의 학살자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호칭이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보도 원칙에 맞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을 부각시키는 전두환의 공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여러 건을 냈습니다. 네. 물가 잡고 중화학 중복 투자 정리 3조 호황 속 경제 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 평가를 경제적 성과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기사를 쓰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뤄냈다라고 이제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보통 전두환 시절에 이제 경제적 성과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3조 호황, 그래서 저물가나 뭐 저유가 그리고 뭐 미국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꼽곤 하는데 저환율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집권 기간 동안에 겹쳤던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시 집권 중에 따라온 운으로, 그러니까 앞뒤 전후 관계를 이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이라는 칼럼에서는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적어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전 씨가 본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아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막이 되졌다는 점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하면서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못해서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을 때 이제 그 옹호 발언의 그 골자는 공과의 논리잖아요.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2.12나 5.18이라는 과가 있지만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결국은 경제로도 연결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했을 때 이제 맹렬하게 비판이 나왔던 것은 저 사람은 공과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나왔던 논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일제 강점기를 가지고 공과를 논하느냐? 그건 공과 논하지 않는다. 왜? 그 일제 강점기의 불법 어떤 강점에 따른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떤 정당성을 전제했을 때 공과가 논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고선 공과를 왜 논하느냐 이건데 전두환은 누구냐?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광주 학살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데 무슨 공과를 논하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사실 저는 이번에 조문간 그 정치인들의 목록을 보다가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전두환 공식 조문을 한 이후에 개인 자격으로 이제 추도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에 집어넣어서 방문한 조문이고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왔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 자격이 되나 그렇게 치면 일본의 뭐 아베 전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보내거나 일본의 장관들이 현직 장관들이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그 비슷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좀 이어가 보자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을 통해서 아예 이제는 잊자라고 적었습니다. 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이제는 떠난 잊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사설이었는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단죄를 받았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또 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어두웠던 역사의 기억도 그와 함께 떠나보냈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어두웠던 역사의 기억일수록 끊임없이 재환기를 시켜야 되는 그럼요. 거지. 뭐 네. 무슨 기록하고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제서야 용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먼저 용서를 하는지 저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보기에 좀 눈에 띄는 게 조선일보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일종의 노골적인 왜곡 보도를 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뽑아왔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눈에 띄는데 군부 독재자 한국을 아시아 호랑이로 외신들의 전두환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나뉜다. 네, 예, 타이틀을 보면은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 내용 그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서울발 뉴스에서 전 대통령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전 대통령이 한국의 장성 출신 대통령 3명 중 마지막으로 별세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눈에 띄는 거는 그 died라는 영어 표현,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died를 별세했다로 초월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별세는 이제 높임법, 우리식의 이제 죽음의 높임법인데 네. 영어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표현한 거를 굳이 별세했다로 옮겨 적는 것도 좀 의문이었고 네. 전두환을 두고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즈가 표현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뭐 엑스 프레지던트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대통령은 따옴표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죠. 따옴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에서. 끝까지 보면- 사과하지 않은 전 대통령이라고 그 뉴욕타임즈가 쓴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뉴욕 타임스는 서울발 뉴스에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다음에 따옴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뉴욕 타임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의 표기다. 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그런 표기다? 문장은 조선일보도 또 따옴표 안에 전 전 대통령을 넣어놨거든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장성 출신 대통령 3명 중 마지막 별세했다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옴표는 그대로 인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하지만 그렇죠. 자의적으로 고친 부분이 있죠.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아시아 호랑이로 만들었다라는 외신은 어디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그 해당 기사 안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33년 동안에 이제 군 장성들에 의한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까지를 포괄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전두환의 공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시기를 묘사하는 대목 중에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실제 지금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저는 일종의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서울발 뉴욕 타임즈 기사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전 독재자 전두환 90세로 사망이라고 이제 굉장히 좀 냉정한 그 제목으로 뽑혀 있고 대표 사진이 뭐냐면 대표 사진이 95년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두환이 재판을 받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한국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부고 사진을 사용할 때 저런 사진을 잘 안 쓰는데 직접적으로 저렇게 이제 부고 사진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이제 박아 넣었을 만큼 수형복. 네. 수영복은 아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윙스트는 아닙니다. 네. 수영복이 아니라 수형복. 오류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미결수였을 때 푸른색의 수형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란 범죄로 재판을 받았었다라는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쓸 때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이제 전두환 앞뒤에 붙인 적은 없고요. 미스터 전이라고 해가지고 미스터 로, 미스터 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모두 함께 객관적 표현으로 미스터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한다면 그러면 이제 C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미스터라고 그렇습니다. 해버렸으면 네, 굳이 그죠? 쓰자면 전두환 씨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기사에서도 전두환 씨라고 표현한 기사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건 뭐 저기 뭐 이거는 이제 외신 뭐 비교 대조해야만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명백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여간 이제 이렇게 대별하는 걸로 가름하고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조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시선 집중에서 누가 얘기한 건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되는데 한 국민의힘 인사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두환 씨를 깜빵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그러니까 자처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가서 조문을 한다면 국민의힘의 정신과 이거는 매치되는 거냐 배치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모든 게 압축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거기에 이제 당 연혁을 당의 역사를 이제 해놓은 탭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언제부터 당 역사가 시작된 걸로 되어 있냐면 신한국당과 당시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탄생한 한나라당부터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좀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민정당하고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하고는 명확하게 우리 역사가 단절돼 있다는 거를 당 홈페이지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아니 논장을 붙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더 거슬러 갈 수 있죠. 민주당이 있었고. 그렇죠. 민주당은 민정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의 3당 통합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녹화한당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왜 못 가요?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표방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따지면 사실은 민자당 총재도 김영삼 대통령이 지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민자당도 포괄할 수 있는데 민자당도 끊어낼 정도로 전두환 세력,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는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한 셈인데 정작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으로 조문을 간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이 이 여론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여론을 이끌어가기도 하거든요. 양쪽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 언론들의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하는 이 시각 이것은 과연 이 국민의 여론을 따라간 것인가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인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거는 뭐 둘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막 비평을 하려고 보니까 비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일도 청산이 되지 못하고 일제 치하에 대해서도 여전히 칭송하는 무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것, 이게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게 너무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5.18 그 특별 담화를 찾아봤는데 국민의힘도 거기서부터 다시 좀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나라당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한국 보수는 김영삼의 5.18 특별담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저 개인적으로 어제 뭐 청기노설에서 이야기를 좀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되짚을 생각은 좀 별로 없는데요. 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왜 보수 언론이 그럼 이런 식으로 견지하는가는 그 뿌리는 간단히 찾는 방법이 있어요.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될 때 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때 폭동이라고 다 몰아가면서 보도했던 게 보수 언론들이었어요. 물론 그때 보수 언론으로만 한정할 수 없죠. 거의 모든 언론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거의 모든 언론이 그랬는데 그때 상황 논리를 펴면서 변명을 했죠. 계엄하에 있었고 보도 통제가 이루어졌고 검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치면 그러면 그 뒤에 당시의 보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털어냈는가? 털어냈다면 지금의 이런 어떤 시각과 관점이 다시 또 버젓이 지면에 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털어냈는가를 한번 뒤져보면 제가 그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털어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집단적으로 일부러 작용시키려고 했던 이간질과 지역 감정 부추기기 정치적 수단, 이용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또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고요. 그렇죠. 우리 4.19 시작은 마산이었습니다. 사실 영남권이 보수의 성지였던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지난 역사 현대사에서 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합동을 해서 어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이용된 결과가 지금 이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온 국민이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나뉘는 학살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공과의 논리에 입각해서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과의 논리가 재평가의 논리로 확장이 되고 재평가의 논리가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고 조작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항상 거창한 음모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빈틈을 파고들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네. 그죠? 네. 수십 년에 걸쳐서, 경우 때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역사도 조작된 역사가 있을 수 있죠. 따지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승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가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가공은 바로 그 첫 시작은 아주 조그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공과의 논리다. 이런 것이죠. 전두환은 공과를 나눠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수처와 공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얘긴데요. 지금 이 고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에 네.
수원지검이 이제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받지도 못한 공소장이 기소 하루 만에 일부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못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12일에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수사 방해 혐의로. 그러고 나서 5월 13일에 그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검찰 안팎으로 공유가 되기 시작했고 본인도 못 받았다면 출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검찰 아니면 법원. 그렇죠. 기소가 된 이유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거를 유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 아니냐. 일종의 여론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를 했고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 26일에 이 수사를 위해서 수원지검하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압수수색이 26일에 진행된다는 정보가 또 미리 언론에 유출이 돼서 24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24일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심지어 이틀 전에. 그러면 사실 압수수색으로서의 기능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 빨리 삭제해라고 예고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걸 인멸해. 뭐 압수수색이라는 건 당연히 전격적으로 들어가야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정보가 이제 흘러나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공수처가 원래 목적했었던 압수수색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차관 그 수사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내부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한 내역을 좀 제대로 확인을 한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에 미리 통보를 했답니다. 아, 미리.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긁어가면 안 되니까 어느 부분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가게 테니 참관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미리 흘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보도할 때는 주로 검찰 내부의 논리가 이제 기사에 반영이 됐는데 좀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공수처의 그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계획이 아예 노출이 돼가지고 사전에 보도가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이제 취재했던 기자 중에 법조 출입만 7, 8년 한 기자도 있었는데 자기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검사들이 이제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압수수색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서 김빼기를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 보도가 나오도록 그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일단 저도 법조 기자를 2차례 출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조를 그 공소장은 10년 전만 해도 법원에서도 흘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 검찰에서 공소장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어디에 제출하는지를 아니까 기자들이 그 시간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들어오는 공소장을 보는 경우가 10년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돼서 지금은 절대 법원을 통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공소장이 유출됐다면 지금은 검찰을 통해서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참 10년 전 얘기긴 한데 절대 검찰을 통해 이렇게 기자들 여러 기자들한테 노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고 그러나 자기가 친한 검사를 통해서 어디를 압수수색할 거라는 정보를 사전에 들은 기자는 자신이 단독의 욕심에 스스로 못 이겨 그 기사를 썼다가 전체 기자단의 거의 비판을 온몸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의 단독 욕심으로 수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압수수색은 그 기밀성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데 너의 단독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거의 기자단에서 거의 뭐 외면되다시피 그렇게 쓴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압수수색이 이틀 전에 알려지고 전체 기자들한테 퍼지고 보도까지 되고 이거는 저는 법조 기자단도 공범이다. 검찰만 이걸 유출한 검찰만이 아니라 이걸 보도하고 서로 공유한 법조 기자단도 공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유착 관계 혹은 밀착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냐는 얘기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반면에 뭐 기자가 그걸 알게 됐는데 안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알게 이렇게 되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출입처를 다니면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는 만큼 친하거나 얘기도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취재원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저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정보는 음. 기사를 쓰지 않는 게 음. 기본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리거든요. 보도윤리 그 보도윤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음. 물론 이제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미리 보도한다는 거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 얘기를 한 기자도 있었어요. 이게 압수수색이라고 타이틀이 잡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메신저를 포렌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렌식이 뭐 완전 방해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들도 있긴 했는데 또 원칙이 아니라 그 실효만 갖고 따지면 검찰에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통보를 받은 검찰이 기자단에 흘렸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압색의 대상이 되는 검찰이 대비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실효성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보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일단 검찰에 통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압색 대비를 했을 대상이 것이다. 압색 대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 내가 압색 대상이 됐구나라고 해서 인지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어떤 실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야 우리 압수수색 당할 거래라고 알려주는 네. 거라면 미리 대비를 하고 알려줬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갑니다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 그러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그 공소장 내용이 그 공개되는 루트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인이잖아요.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공소 내용을 요청을 하면 비실명화해가지고 지금도 그 약간 제도가 바뀌긴 했을 때는 공소 내용의 요지 이런 것들 아마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먼저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언론 플레이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아니죠. 기소 다음 날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국회를 거쳐서 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99.9% 검찰이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그렇죠. 또 통째로 네. 뭐 이 의심이 사는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범위를 더 벗어난 거죠. 훌쩍 넘어서는 거죠. 훌쩍 넘어선 것이죠. 그것도 어떤 뭐 자신들의 어떤 조직 보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네. 공익적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죠? 조직 보호 차원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악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공소장 보도가 가지는 정말 위험성이 공소장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위한 문서.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만 모아져 있고 유리한 거는 빠져 있는 문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균형이 없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한쪽의 의견만 들어 있는 문서인데 이것만 보도가 됐을 때 큰 위험성이 있죠. 그다음에 압수수색 사실이 미리 언론에 흘려져 가지고 보도를 미리 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점을 그러면 그러니까 압색 예고 사실을 흘림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수처의 압수수색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해설이 같이 따라붙었다라면 그게 목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아일보에 들어있는 게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이건 수원지검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이제 해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죠. 왜 근데 그 왜 보복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별도의 사건이 있는데 공수처 허위 보도 자료 작성 의혹 사건이 또 따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원지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가 그거에 대한 모복으로 일종의 그 모욕을 주는 거 혹은 내지는 더 이제 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면 일종의 보복이다. 별건 압수수색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이제 주장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저는 좀 이렇게 어제 법조 기자들하고 취재를 하면서 만약에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보도 윤리의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검찰이 야 우리 압수수색 당한대라고 언론에 흘려주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저걸 왜 흘려줄까라고 하는 저희와 목적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썼다면 그거는 부화 내동하는 기사죠. 그렇죠. 네. 그죠? 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만약에 대검이나 검찰에서 아무튼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의혹이 네. 맞다면 이란 전제를 깔고 갈게요. 검찰에서 흘린 게 맞다면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거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흘렸을 텐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기자들이 스스로 하고 이건 공수처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한 방해야.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포렌식이라는 그 압수수색 결과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끌고 가는데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방해야라는 의식 없이 그냥 검찰이 주는 논리를 따라갔다는 거. 그 반성을 제가 어제 몇 명의 이제 법조 기자들을 취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내부 분위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단 내부 분위기죠. 검찰 기자단 내부 분위기에서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 상당수가 검찰 쪽에 지금 논리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심지어는 김호순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런 검찰총장. 김호순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나 가가지고 뭐 딴짓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 법조 기자단에서 MBC 기자들만 따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취재하고 있어요. 나중에 취재해 오세요. 네,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들 친검 성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수의 기자들이 지금 검찰 내부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올 때 당연히 검찰발의 그런 무리한 수사라는 식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쉽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들어오는데 안 막아주고 뭐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도 일전에 한번 그 얘기를 잠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전에 지금 공수처 기자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기자단에서 이제 그 같이 커버를 하고 네. 있죠. 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검찰과 공수처는 일종의 견제 기관이죠. 상호 견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진 두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보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견제의 원리가 보도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이루어지느냐면 그게 아닌 거죠. 공수처와 검찰이 일정한 견제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해 지금 압수수색과 같은 게. 그러면 이것이 균형 잡힌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기관의 시각이 정확히 그 보도에 반영이 돼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보도하는 게 검찰 기자단으로 전부 다 딱 일원화되어 있으면 어느 한 조직의 논리가 여기에 스며들어 버리면 기관 간 견제의 원리는 보도에서는 구현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으로 공수처만 두드려 맞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그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예. 예가 바로 이거 네, 아닌가요? 상징적인 상황이고. 사실 어느 출입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출입처에 유착되라, 그 출입처의 논리를 대변해라라고 그 출입 기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출입처를 좀 더 가까이서 그렇죠. 잘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려고 출입처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기관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있는 건데 이게 검찰 기자단이라고 해서 공수처를 같이 담당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않을 수 사실 있어요. 뭐, 근데 검찰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잖아요. 아마 이제 말진 보낼 텐데 공수처에. 근데 말진이 아무리 보고하고 이쪽으로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그 KB 뭔 소리야? 그냥 그걸로 묵살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 출입 기자단이 동시에 맡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출입 언론사의 판단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 바로 저 언론사별로 내어보서 일진이 그렇죠. 말진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면 네. 근데 일진은 어디에 고치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 일진은 다 검찰을 그렇죠. 뭐. 네. 그럼 뭐 게임 끊는 거지 뭐더 이상 얘기.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이 다 이제 해당 기관의 그 논리를 따라가라는 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자가 검사랑 친한 척하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건을 취재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검찰이 굉장히 그 기자단을 활용하는 방식에 능숙해서 이미 그거를 잘 방법을 알고 있는데 비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걸- 근데 그거는 약간 핀트가 잘못된 게 공수처는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검찰이 플레이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공수처가 왜 검찰처럼 플레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왜 그렇게 노련하게 플레이를 못하냐라는 이제 질책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법조 기자단의 분위기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친검 성향을 띠고 있다.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한 라는 것 바라서 같아요. 네. 근데 뭐 내친 김에 세 번째 얘기도 연관된 거 아닙니까?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네,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이 소송을 지금 미디어 오늘이 냈었죠. 네. 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을 상대로 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실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출입증을 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 고법에서 그걸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네.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허. 그랬더니 지금 법조 비출입 기자단 매체들. 비출입 그 회사들 24개사가 동시에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냈습니다. 네. 뭐 매일 노동 뉴스를 비롯해서 이제 뉴스 타파까지 성향이나 뭐 크기나 매체 성격을 망라하는 회사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동안에 이제 법조 비출입사들 같은 경우는 법조 출입 기자단으로 돼 있는 이제 42개 출입 매체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출입사가 이제 최상단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그 밑에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찰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취재할 때 이제 훨씬 그 수월하고 초대를 받아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도 자료, 메일이나 문자 공지 이런 것들의 배포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제 기자단이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기자단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불가인데 아무튼 네. 불가인데 이제 그 정말 재판관이 중요한 재판. 예를 네.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노트북 재판인데. 사용을 허가하는 것도 출입 기자에만 또 한정을 한다고? 그걸 잠깐 좀 지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시간이 타이밍 됐으니까. 이미 지금도 출입 매체가 꽤 됩니다. 수십 곳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모든 매체 기자들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방청객도 이제 추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기자석은 구성하나요? 그렇죠. 기자석은 뭐 7석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으면 그 7석을 아무나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야 니네 기자단 니네끼리 알아서 풀단 그렇죠. 짜서 정해. 그리고 그 중요한 재판에만 노트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모든 법정에서 노트북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은 금지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청사 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하면 결국 비출입사 기자들은 출입 기자단에 비해서 여기에도 취재 포함이 난이도가 안 너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취재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취재가 어렵다. 그래서 비출입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을 취재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네. 좀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미디어 비평 매체도 아닌데 기자들을 취재해가지고 법조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좀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좀 취재해본 기자들 중에서는 판결문을 공유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1, 2심까지는 판결문이 비공개 원칙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기자단한테만 공유되고 이제 브리핑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필요한 경우에는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러면 보도의 그 다양성과 다원성이 구현이 될까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법조 기자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검찰을 둘러싼 엄청난 공방이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공방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네.
그러면 법조 기자단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를 한번 그러면 반추를 해보면 그렇죠. 거의 저기 뭐냐면 이게 그 다양성이 견제가 됐다 보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쪽으로 쏠렸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출입 매체를 놓고 보면 전부 다 보수 매체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자꾸 10년 전 얘기를 하게 되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출입 기자 단 그러네. 매체 수는. 왜냐하면 네. 출입처 개방에 갖는 가장 근본적 지지는 개방을 해서 뭐 매체의 파워나 이런 거 무관하게 모두가 그러니까 접근을 해서 정보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가 부여가 되면 그 결과로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의 보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원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미디어 오너의 어떤 노력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깨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깨서 그러면 그의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정비례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난 어떤 그 과정에서 몇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기자실이 개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해 개방의 문제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개방이 돼서 그러니까 매체가 자유롭게 거기에 들어가면서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가 결국은 보도를 규정하는 게 더 크다.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좀 놀란 거는 기자단 소속의 기자들을 취재를 해도 연차가 조금 높은 기자하고 저연차 기자들의 시각이 기자단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시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매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 분류법으로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 편집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와의 입장이 극명하게 그 달라갖고 대립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출입 기자단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컸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아니었고 실시간 속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조간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가판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저녁에 메인 뉴스가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그 전까지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출입 기자단만 알고 있는 정보의 그렇죠. 독점이 네, 이루어지는 네.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출입 기자단한테 문자가 먼저 보내준다 한들 그렇게 기사가 쓰여졌을 때 그 기사를 보고 다시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한 다른 매체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시간차가 불과 10분,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얻는 그런 건 좀 실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자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사실 등록되지 않은 매체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기회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네, 없고 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펼칠 기대, 그러니까 그대로면 맞아요. 나타날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또 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기자단에 넣어줄 거냐 말 거냐를 기자단 내의 기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투표를 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투표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권리가 거야.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좀 그 약간 격가지지만 두 가지를 제기를 하면 네. 말이 안 되는 거가 관행으로 정당화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매체 대 매체로 관계를 놓고 보면 경쟁 관계잖아요. 경쟁 관계인데 그러면 경쟁사가 다른 경쟁사의 영업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담합의 여지를 그냥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그렇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은 것도 여기는 뭐 법조는 아니고 다른 출입처긴 한데 기자단 법조보다 훨씬 출입 기자 매체 수는 많았긴 했습니다. 새로운 매체를 투표를 하더라고요. 기자단 매체들끼리.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게 어떤 인터넷 뉴스 매체예요.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같은 인터넷 매체들이 반대표를 반대를 해서. 던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비유가 뭐냐면 정부 그러니까 공개 입찰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입찰했던 회사들이 다른 신생사의 어떤 입찰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자기들이 투표하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사실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간절하니까 그렇죠.
정말 그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화를 그렇게 엄청 돌려서 한 표 부탁한다고 네, 그렇게 선거운동 하듯이. 예,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완전 오프지만 어떤 매체는 접대를 한 경우도 있었다. 기자단에 있는 기자한테 찬성표를 아이고.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자단이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건 사실이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또 기자단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당연히 크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출입 기관, 정부 부처의 논리도 있어요. 자기들도 원래 처음에는 기자단이 제공했던 사무실이 작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예. 자기들도 원래 공간 내주기 싫은데, 네. 그러니까 기자실의 어떤 역사를 네. 되돌이켜 보면은 결국 내주기 싫어하는, 오픈하기 싫어하는 정부 부처를 뚫고 만들어낸 어떤 성과인 거거든요. 기자실 제도는. 그렇죠. 근데 역사는 그러하지만, 시작은 그러하지만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매체 수가 늘어날 때마다 더 큰 공간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게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네. 꼬투리 하나만 더 잡으면 아까 우리 이지성 기자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법정에서 노트북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네.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은 편의주의. 편의주의인 거죠. 권위주의죠. 네. 그리고 사실은 노트북 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게 뭐가 이렇게 방해가 된다. 법조 저널리즘이 지금 뒤집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죠. 엄밀하게 하면 기자들이 정밀 그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여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걸 메모로는 정확히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사는 일방적이잖아요. 네. 일방적인데 뭐냐면 재판에 있어서는 원과 피고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 네. 입장에서도 어떤 균형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재판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조 저널리즘의 그 공간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상 맞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재판의 과정은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원칙에 부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재판의 진행에 방해된다? 가면 다 마이크 써요. 거기 판사도 마이크 쓰고 다 써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버젓이 네. 유지가 되고 있고 기자들은 그걸 수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판은 다 속기사가 있죠. 속기가 됩니다. 네. 근데 속기가 되지만 그게 꼭 오픈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공판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재판, 공판이라고 하면서 법정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도 그냥 손 메모만 가능하게 할 뿐, 뭐 녹음도 안 돼, 노트북도 안 돼, 뭐 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권위적인 거죠. 아니 사진 촬영을 금지한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는 네, 것은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좀 인권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네. 있지만 취재하는 과정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와 권위에 따라서 그렇게 제한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문제 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판결문 공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를 포괄해서 뭐 기자들도 똑같은 문제 의식이 있더라고. 왜 도대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게 있어야 언론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좀 보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이제 폐쇄주의로 가니까 기자단도 그게 연달아서 폐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법원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같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출입 기자단이 그 판결문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판결문은 출입 기자단한테 실명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름 다 지워서 주는 경우도 아니요, 있고, 그러니까.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입맛대로입니다. 아니 이런 거야말로 기자단이 일치 단계라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네.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언중 요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헬머스 임경빈 작가, 그다음에 MBC 이지성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